모든 비극은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점심도 그랬습니다. 며칠간 지겹게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반짝 얼굴을 내민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마침 화면에서는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그런 흔해 빠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천하에 몹쓸 것 하고 혀를 차며 욕이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냉소적인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제 며느리 이주아는 드라마에 나오는 저 배우처럼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는 훨씬 더 교묘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주아는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 뒤에 서리빨 같은 칼날을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벼랑간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처럼 어쩔 수 없는 날 혹은 돈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애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 한번 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주아예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에 그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소리에 꿀이라도 잔뜩 타서 넣은 것처럼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간지럽고 살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틀림없이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 아직 안 먹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한층 더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마침 잘 됐다. 제가 오늘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전화드렸죠. 요즘 통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걱정돼서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다고 한 건 벌써 지난달의 이야기였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주아의 반응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세요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걱정이 된다니. 저는 그 속셈이 궁금해져서 일단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경치 좋은 계곡 옆에서 토종닭 백숙을 해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식당에서 파는 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장 다 봐놨으니까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제가 직접 푹 고아서 몸보신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네, 몸보신. 그 단어가 어찌나 낯설고 우습게 들리던지. 결혼하고 8년 동안 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전부였죠. 그런 애가 직접 닭을 고아주겠다니. 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주아는 제 대답을 재촉하듯 말을 쏟아냈어요.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기운이 번쩍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응? 같이 가요, 어머니. 마지막에 같이 가요 하는 말에는 애교까지 듬뿍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기적인 친절에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죠. 분명 무언가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싫다고 거절하면 분명 제 아들놈에게 달려가 어머니가 제 성의를 자꾸 무시하신다며 눈물이라도 뚝뚝 흘리게 뻔했습니다. 제 아들 조영수는 또 제 마누라 눈물이라면 껌뻑 죽으니 결국 모든 화살은 못된 시어미인 제게로 돌아오겠죠. 그래, 까짓것 한번 가보자. 도대체 무슨 연극을 꾸미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못 이기는 척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준비하고 있으마. 정말요? 와,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30분 뒤에 모시러 갈게요. 예쁘게 하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고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잘하는 짓일까?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잠시 고민했어요. 며느리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큰맘 먹고 장만해 두었던 나들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깔도 화사하고 몸에도 잘 맞아 마음에 드는 옷이었어요. 곱게 분도 바르고 입술연지도 잊지 않았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퍽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영수는 준비를 마치고 현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아들이 빠지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오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아파트 현관에서 경쾌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낯익은 하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팔아주려던 차를 주아가 자기가 출퇴근할 때 필요하다며 가져간 바로 그 차였습니다. 물론 명의는 여전히 제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 차를 볼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주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네요? 너무 고우세요. 그래. 근데 영수는 안 오냐? 저는 곧장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아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대답했어요. 아, 영수 씨요? 오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터졌대요. 저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다 끓이고 있으면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온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참으로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터질 급한 일 같은 건 없는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평범한 회사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입만 아플 테니까요. 차는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주아는 운전을 하는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어머니, 저 이 백세로 샀는데 어때요? 이번 신상인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수 씨가 깜짝 선물로 사줬지 뭐예요. 조수석에 보란듯이 놓인 번쩍이는 가죽 가방을 가리키며 말하는 주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 아니, 어쩌면 제가 지난번에 보태준 그 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 다음 달에는 유럽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파리랑 로마 가는데 벌써부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해외여행 가보신 적 없으시죠? 마치 제 속을 일부러 긁으려는 듯 주아는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사느라 비행기는커녕 제주도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저런 질문을 하는 저희가 괘씸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나는 됐다. 너희들이나 재미있게 다녀오너라. 제 무덤덤한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주아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살 가구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전부 돈 자랑, 제 자랑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닫고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차는 우리가 흔히 가던 외곽의 유원지 쪽이 아니라 점점 더 깊고 낯선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왕복 4차선이던 도로는 어느새 2차선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곧 비포장 흙길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죠. 주아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가는 길이 왜 이리 험하냐? 불안한 마음에 제가 묻자 주아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명당이라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고 마주오는 차는커녕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글자만 뜰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차가 덜컹하고 멈춰섰습니다.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공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제법 큰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이 있었죠. 주아는 시동을 끄고는 마침내 그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무표정한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이것은 몸보신을 위한 초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겨냥한 악독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제 얼어붙은 표정을 읽었는지 주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면 같은 미소를 얼굴에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트렁크를 열었어요. 자, 어머니.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명당이에요. 공기 좋죠? 여기서 제가 솜씨 발휘 제대로 해볼게요. 주아는 익숙한 솜씨로 돗자리를 펴고 아이스박스에서 커다란 냄비와 토종닭을 꺼내 제 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인형처럼 앉아 주아가 벌이는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주아는 냄비에 닭을 넣고 물까지 부어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더니 갑자기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제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어떡해. 제가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지 뭐예요. 저는 말없이 주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백숙에 꼭 들어가야 하는 엄나무순을 안 가져왔어요. 이거 없으면 닭비린내도 나고 맛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걸 빼먹다니 정말 정신이 없나 봐요. 주아는 머리를 감싸쥐며 안절부절 못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뻔뻔한 연기였죠.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그 애가 다음 대사를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실래요? 여태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 차 몰아서 읍내장에 가서 엄나무순만 사올게요.
금방,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올게요. 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싫다고 하면 저를 여기에 버려두고 갈 것이고, 알겠다고 해도 저를 여기에 버려두고 갈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주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진짜 빨리 다녀올게요,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서 꼭 기다리셔야 해요. 아셨죠? 주아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는 자상한 며느리 연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주아의 하얀색 승용차가 뽀얀 흙먼지를 S자로 그리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계곡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귓전을 시끄럽게 울리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서늘한 계곡 물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순식간에 채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완벽한 정적에 오히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주아가 떠난 길 쪽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미동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읍내장이 여기서 꽤 멀기는 하겠지. 이런 산골에 무슨 큰 마트가 있겠어.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내려가야 겨우 작은 가게 하나 나올 거야. 저는 애써 그렇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불안하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주아가 연극 배우처럼 호들갑을 떨며 펼쳐놓고 간 돗자리 위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보기에는 푹신해 보였지만 막상 앉아보니 얇기 짝이 없어서 축축하고 서늘한 땅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은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처음 쓰는 듯 상표도 떼지 않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냄비가 자리하고 있었죠.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그 안에 든 목이 꺾인 채 누워있을 토종닭의 멀건 속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왠지 그 모습이 곧 닥쳐올 제 신세처럼 느껴져서 불길했습니다. 첫 1시간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정말 오랜만에 가져보는 완벽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라도 이 상황을 즐겨보려 애썼습니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늘은 또 어찌나 높고 파랗던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제법 따사로웠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짙은 흙냄새와 물기를 머금은 풀냄새도 도시의 매연 속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어쩌면 주아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신선 노름 같은 곳에서 뜨끈한 백숙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정말 기운이 펄펄 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바보처럼 잠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기대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손목 시계의 얇은 분침이 숫자판을 힘겹게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고 두 바퀴째를 돌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도 시커먼 의심과 초조함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읍내 장이 멀고 길이 험하다고 해도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오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주아의 운전 실력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속딱지를 밥 먹듯 떼일 정도로 거칠고 빠르게 모는 아이였죠. 그런 애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오는 길에 친구라도 만나서 길가의 찻집에 앉아 수다라도 떨고 있는 걸까? 주아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였습니다. 약속 시간 같은 건 늘 자기 기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그 애의 특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산골짜기에서 기다리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주아라는 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영수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하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지독히도 야속했지만 지금은 그런 섭섭함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액정화면의 왼쪽 위에 떠 있는 서비스 안됨이라는 네 글자는 제 마지막 희망의 싹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휴대폰을 껐다 켜보고 배터리를 뺐다 끼워도 보고 혹시나 신호가 잡힐까 싶어 돗자리를 벗어나 주변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휴대폰을 하늘로 치켜들어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곳은 문명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희미한 불안감이 마치 독버섯처럼 맹렬한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요. 평화롭게 들리던 새소리와 물소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소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따스하게 느껴졌던 햇살은 이제 제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잔인한 고문 도구처럼 느껴졌고 상쾌하던 풀냄새는 썩은 물비린내처럼 역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자연이 갑자기 제게 저기를 품고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아가 떠난 지 2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저를 이곳에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며느리가 아무리 남이라고는 하지만 한 아들의 아내라는 연을 맺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제가 밉고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다고 해도 사람 하나 없는 이런 깊은 산속에 늙은이를 버리고 갈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오다가 정말 끔찍한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제게 연락이 왔을 겁니다. 아니면 아들에게라도요. 그렇다면 아들은? 내 아들 영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자기 엄마가 이런 곳에 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제 마누라가 꾸며낸 달콤한 거짓말만 철석같이 믿은 채 태평하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 제가 잘 아는 친구분 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담소 나누시라고 했어요. 주아는 분명 제 아들에게 그렇게 혹은 그 비슷한 말로 둘러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놈은 그래, 잘했어. 여보하고는 단 한 번도 제게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며느리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보다 제 아들에 대한 서늘한 배신감이 더 크고 아프게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27 젊은 나이에 혼자 남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꿋꿋하게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남들 하는 거 다 못해줘도 굶기지 않고 좋은 옷 못 입혀도 씻기고 빗겨 단정하게 키우려고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제 어미보다 마누라의 말을 더 믿고 제 어미가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속 빈 강정 같은 사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악착같이 참아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해가 점점 서쪽으로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해는 도시에 비해 유난히 짧고 변덕스러운 법이었죠. 길고 곱게 뻗어있던 나무 그림자들이 서로 뒤엉키고 몸집을 불리며 점점 더 어둡고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낮 동안 맹렬하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를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처량하고 스산한 울음소리가 대신했습니다. 공기의 온도도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얇은 나들이 옷 하나만 걸치고 있던 저는 팔뚝에 오소소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어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굶주린 산짐승들. 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어. 절대로. 저는 주화가 보란 듯이 펼쳐놓고 간 돗자리와 냄비 그리고 아이스박스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위한 몸보신 재료가 아니라 제 무덤 앞에 미리 차려놓은 제사상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의 모든 공포와 서러움을 남김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스테인리스 냄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냄비가 찌그러지며 저만치 나뒹굴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토종닭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아이스박스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채소와 양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주아, 그리고 조영수, 너희는 나를 이곳에 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 너희가 내게 준 이 치욕과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 주리라. 저는 굳게 다짐하며 주아가 차를 몰고 사라졌던 길의 반대 방향, 계곡 물이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복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뒤였고 끈적하고 불길한 어둠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절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란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더군요. 저는 오직 제 왼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계곡 물소리를 길잡이 삼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짐승처럼 내 발로 기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제 발에 채인 작은 돌멩이가 대구르로 굴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정체 모를 무언가가 제 존재를 알아채고 등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것 같은 끔찍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뻗어나온 나뭇가지에 뺨이 스쳐 따끔한 생채기가 났고 이끼 낀 돌부리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평소에 운동 삼아 가볍게 오르내리던 동네 뒷산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의 산이었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를 덮쳐오는 거대한 공포에 그대로 잡아먹혀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마저 무뎌져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퉁퉁 붓고 감각 없이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희망처럼 꽉 들려있던 휴대폰 화면이 문득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보였어요. 스팸 문자 하나가 수신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 상단 늘 서비스 안됨이라는 절망적인 글자가 떠있던 그 자리에 안테나 표시가 마치 신의 계시처럼 희미하게 한 칸 떠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살았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비명을 내뱉으며 마치 평생의 은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휴대폰을 두 손으로 보물처럼 꼭 붙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어 제게 가장 익숙한 노란색의 카카오 택시 앱을 실행시켰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산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출발지를 현재 위치로 설정하고 목적지에 우리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발, 제발, 단 한 대라도 좋으니 제발. 속으로 간절히 빌며 호출하기 버튼을 눌렀죠.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잠시 후 화면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호출 가능한 택시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방금 전까지 저를 하늘 위로 띄워 올렸던 희망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펑 하고 터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거짓말처럼 쭉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 여긴 그런 곳이지. 택시가 올 리가 없는 세상의 끝과 같은 곳이지. 도시의 편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명은 그리고 세상은 저를 이렇게 또 한 번 철저하게 버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발목에서 찌릿하는 날카로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넘어질 뻔했을 때 아무래도 단단히 접질렸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는데 긴장이 풀리고 온 신경이 발목으로 쏠리자 그제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은 순식간에 제 주먹만큼 퉁퉁 부어올랐고 손을 대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팠어요. 이제는 정말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저 멍하니 소리 없는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와 아들놈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겠죠. 제가 이 차갑고 외로운 산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먼지한 톨만큼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이 악물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영수야, 엄마 여기 있어. 영수야,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마저 말라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될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내려온 방향의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나뭇잎 사이로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오래 울어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도깨비불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아래에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머리에 헤드랜턴을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손에 작은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뱀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혼자서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당연하게도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살려달라는 듯 애처롭게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제 몰골이 어지간히 처참하고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는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셨어요? 가까이에서 본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었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순박하고 선량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발목을 다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청년은 제 발목을 한번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장난 아니게 부었네요. 뼈에 금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묵직한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는 제 앞에 등을 보이며 쭈그려 앉았습니다. 엎이세요. 제가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체면이나 염치를 차릴 때가 아니었죠. 저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청년의 등은 산처럼 넓고 단단하고 그리고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업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꽉 잡으세요 하는 말과 함께 성큼성큼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 동네 토박이이자 약초꾼이며 동네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경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주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까지 깊이 들어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며 읍내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주아와 조영수, 내 인생에서 너희 둘의 이름은 오늘부로 완전히 지워졌다고. 나를 버린 혈육 대신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받은 이 소중한 온정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읍내의 작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퉁퉁 부은 발목에 깁스를 하고 청년 경태의 도움으로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깊고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고 우리 집 창문 역시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불이 꺼진 채 캄캄했어요. 그 암흑 같은 창문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아들 내외는 걱정은커녕 불을 끄고 잠이나 편히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픈 발목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차가운 디지털 도어록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지긋지긋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복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잠든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방 안, 커다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모정, 희미한 연민 같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오직 서늘한 분노와 냉정한 결심만이 칼날처럼 나를 세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픈 발목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고 군데군데 날카롭게 찢어진 옷,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투성이인 얼굴과 팔 가리고 붕대를 두껍게 감은 퉁퉁 부은 발목. 제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안방으로 쳐들어가 잠자는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효과 없는 복수 방법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교활한 주아에게 어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지셨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만 줄 뿐이죠. 저는 훨씬 더 차갑고 이성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돈과 남들에게 보이는 체면,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하나씩 아주 철저하고 고통스럽게 빼앗아 와야 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침내 제 길고 긴 복수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바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주아가 제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몰고 다니는 바로 그 하얀색 자동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청년 경태가 읍내 약국에서 사다 준 진통제를 2알이나 털어넣은 덕분에 발목의 통증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첫차 버스를 타고 곧장 시내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밤샘 근무로 지쳐 보이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머님? 저는 조금도 떨거나 망설이지 않고 미리 서류 가방에 단단히 챙겨온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제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을 변호사처럼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제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제 며느리인 이주아라는 여자가 어제 이 차를 운전하고 나간 뒤 아직까지 제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고요. 차량 횡령으로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는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의 문제 같은데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중재를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흔들림 없는 태도에 경찰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쓰는 내내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산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적인 호소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내 명의의 차를 며느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류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영수의 다급하고 당황한 그리고 완전히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침대에서 제 아내를 껴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주아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차를 훔쳐갔다고 횡령이라는데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어제 친구분 만나러 즐겁게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교활한 마누라가 꾸며낸 이야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무심하며 가장 얼음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어미가 연락이 두절된 지 하루가 꼬박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이제 와서 궁금한 게 참 많구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철석같이 믿는 내 마누라한테 직접 물어봐라.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면서 내 차를 끌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아들이 무어라 더 변명하고 애원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제 발걸음은 깁스를 한 발목이 무색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그렇게 얼음장처럼 끊어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아들에 대한 책임감, 모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댕강하고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영수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김덕자일 뿐이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차분히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지금쯤 아들놈은 제게 다시 전화를 할까 말까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겠죠. 그리고는 결국 제 아내인 이주아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을 겁니다. 주아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딱 잡아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 교활한 아이는 분명 제 아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둘러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차를 빌려준 것뿐인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잖아 막 같은 말들로요. 그리고 제 어리석은 아들은 또다시 그 말을 믿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소용없을 겁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산속에서부터 굶은 터라 속이 텅 비어 허기지기도 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려면 일단 체력부터 보충해야 했습니다.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겠죠. 저 역시 그저 평범한 엄마, 평범한 시어머니로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 그런 평범한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어요. 국밥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몇 번 떠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떡자 어르신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XX 경찰서입니다.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차량, 지금 XX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며느님인 이주아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XX 백화점이라면 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온갖 명품관이 들어서 있는 곳이었죠. 제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그 애는 제 명의로 된 차를 끌고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명품 쇼핑이나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주아 씨를 임의동행해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도 잠시 경찰서로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량을 인계받으셔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국밥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화려한 백화점 1층 명품관,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가방들을 구경하며 친구들과 까르르 웃고 있는 주아의 모습. 그러다 갑자기 걸려온 경찰의 전화에 하얗게 질려가는 얼굴. 그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자신의 차를 막아서고 있는 번쩍이는 경광등을 단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을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며 수군거렸을 테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겠죠. 주아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체면과 허영심이 대낮에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 제가 산속에서 겪었던 공포와 외로움에 대한 작은 보상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아까 그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형사과 사무실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 안은 여러 명의 형사들과 민원인들로 어수선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주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옷차림이 그곳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한 형사가 주아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주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운 것이겠죠. 저는 일부러 주아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 형사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간단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아는 처음에는 친구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이 차량 명의와 제 신고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가족 간의 문제이고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시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차를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 말에 형사의 눈이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고 마침내 제 차의 열쇠를 돌려받았습니다. 차가 세워져 있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하얀색 승용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주아가 쓰는 독한 향수 냄새와 비싼 가죽 냄새가 뒤섞여 역겹게 풍겨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듯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창문을 열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시내 외곽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는 온갖 종류의 차들과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가진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큰 상사로 들어가 제 차를 팔러 왔다고 말했어요. 제 행색과 차의 상태를 훑어보던 한 직원이 이런저런 감가 요인을 들먹이며 가격을 후려치려 했지만 저는 그와 긴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차를 주아의 허영심과 제 아들의 무능함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쇳덩이를 제 인생에서 하루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입금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제법 큰 액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응어리가 쏴하고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아들 영수가 망부석처럼 굳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아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차는 왜 갑자기 어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주아가 잘못했어요. 걔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친구분 댁에 가신 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아들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여워서
저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지나쳐 부엌으로 가 냉수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죠. 몰랐다고? 그래, 너는 몰랐겠지. 너는 언제나 몰랐으니까. 내 마누라가 내 돈으로 명품백을 사들릴 때도 몰랐고,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도 몰랐지. 아니, 모른 척 했겠지. 그게 더 편하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됐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다. 나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꼬박 반나절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 그런데 너는 내 어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흔한 확인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봤느냐? 제 서늘한 질문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마저 마시고는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죄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을 등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 영수가 서성거리는 기척이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가끔씩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이제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애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은 제가 어제 산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몸을 일으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은 헬쑥했고 입고 있던 옷은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에 아들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래. 제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집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들이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주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를 계곡에 혼자 두고 온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너의 사과는 필요 없다. 죄를 지은 건 내 마누라지. 너가 아니니까. 아니, 너도 죄가 있구나. 내 죄는 어리석음이지. 어머니, 일어나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아들에게도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저는 밤새도록 생각했던 말을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제 말에 아들의 눈이 희망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보고 싶지 않아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가서 내 마누라 이주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게 해라.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비는 쇼를 하라는 게 아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자기 입으로 똑똑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라는 뜻이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사죄가 끝나면 너희 두 사람은 이 집에서 너희들의 짐을 모두 빼서 당장 나가야 한다. 이 집은 내 남편이, 너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내게 남겨준 유산이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다. 너희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다고 해서 잠시 살게 해준 것뿐이지 너희에게 영원히 살라고 준 집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을 버리고 나를 기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가 갑자기 어디로?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게 묻지 마라. 월세방을 구하든 길거리에 나앉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 앞에서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나는 너의 어리석었던 죄를 한번 눈 감아주겠다. 그리고 내 마누라가 저지른 죄값도 더 이상 묻지 않으마. 하지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말을 멈추고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너와 나 사이에 남은 마지막 인연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이 되는 거다. 알아들었느냐? 제 최후 통첩에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주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그 애가 썩어 빠진 자기 아내의 손을 놓고 제 어미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눈을 감고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아의 집에 찾아가 제 말을 전하며 설득하고 있겠죠. 하지만 주아가 어떤 아이입니까?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쇼를 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당신 정말 그걸 원해? 라며 아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리석은 아들은 또다시 아내의 눈물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흔들리고 있겠죠.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오후 늦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옇게 떠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아는 어디 있느냐?
제가 차갑게 묻자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주아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어제 경찰서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을 만날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 설득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심하고 어리석고 구제불능인 내 아들. 결국 너는 내 어미가 준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차 버리는구나. 됐다. 이제 너의 대답은 충분히 들었다. 저는 아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저 김덕자라고 합니다. 오전에 상담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네, 명도소송 관련해서요. 지금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시선은 오직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어미를 산속에 버린 여자와 그 어미가 준 마지막 기회 앞에서조차 망설이는 너. 둘 다 똑같다. 이제 법대로 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 집, 내일부터는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닐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변호사는 제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어요. 명도소송이라는 제 평생 들어볼 일 없을 것 같았던 낯선 법률 용어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아마 그 서류를 받아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어땠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했죠. 아마 주아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저주를 퍼부었을 테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애원하고 협박했지만 저는 일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죠.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 집은 등기부등 본상으로도 명백한 제 소유의 재산이었고 아들 내외는 아무런 권리 없이 거주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봤자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승산조차 없었어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 내외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던 날 저는 일부러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떨어진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변호사가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아침 일찍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행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제야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온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에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주아는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악을 쓰고 저항했지만 법원의 집행명령서를 내미는 집행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묵묵히 그들의 짐을 하나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침대, 그리고 주아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까지 그들의 안락했던 삶을 구성하던 모든 것들이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파트 복도와 화단에 잡동사니처럼 쌓여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그 처참한 광경을 찍은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주아는 화단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고 있었고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통쾌함도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이 완전히 비워지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으로 된 그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그들이 살았던 흔적으로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저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한 뒤 곧바로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아파트에서 받은 두둑한 전세 보증금과 예전에 차를 팔았던 돈을 합쳐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부터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바로 산속에서 저를 구해줬던 청년 경태였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모두 듣고는 마치 자기 가게를 여는 것처럼 두 팔 걷고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으로 좋은 매물을 찾아주었고 발품을 팔아 인테리어 업자들과 가격을 흥정해 주었으며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마침내 동네 시장 한쪽에 아담하고 깨끗한 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떡자 손맛이라고 쓰인 간판을 제 손으로 직접 다는 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영수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시작하는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서툴렀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옛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어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입소문을 타고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주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앙심을 품은 주아는 비열한 방법으로 제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동네 맘카페나 맛집 앱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제 가게 반찬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둥,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는 둥, 터무니없는 악성 리뷰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글들이 몇 개 올라왔을 때 저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덕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캡처해서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주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주아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제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아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열한 복수의 끝은 결국 그녀 자신의 자멸이었던 겁니다. 며느리 이주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끝나고 제 반찬 가게 김덕자 손맛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삶에도 비로소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가게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게는 이제 남편도 아들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는 이 소박한 일상이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사장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게 안부를 묻더니 이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김 사장, 혹시 들었어? 아드님 말이야, 이혼했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짐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떨어진 보따리를 고쳐들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뭘? 부동산 사장님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돈과 편안함이라는 얄팍한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제공하던 안락한 집과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주아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제 명의의 차가 사라지고 심지어 주아가 벌금까지 내야 하는 전과자가 된 마당에 그들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지긋지긋하게 싸웠을 겁니다. 주아는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하게 대처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며 아들을 원망했을 테고 아들은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며 주아를 탓했겠죠. 결국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된 그들은 미련 없이 갈라섰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의 후련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체념 섞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줄 서서 먹는 반찬 맛집으로 동네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오래전 사진 속의 인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저녁 늦게까지 혼자 남아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정리를 거의 다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빗물이 흐르는 유리문 너머로 웬 낯선 남자가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서 혹시나 행여병자는 아닐까 싶어 잠시 경계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비에 젖고 살이 깡마르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못 알아볼 리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 조영수였어요. 저는 잠시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의 음식 냄새와 빗소리,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제 신발이라도 붙잡을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게 내버려 둔 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가게 문 닫아야 한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의욕과 생기를 잃어버린 텅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식탁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어 냄비에 안치고 냉장고에서 된장과 두부, 호박을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어요. 그것은 제가 어릴 적 제 어머니가 제게 자주 끓여주시던, 그리고 저 역시 제 아들 영수가 어릴 때 자주 끓여주었던 바로 그 된장찌개였습니다. 잠시 후 갓 지은 뜨거운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오늘 만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를 담아 아들 앞에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밥상을 내려다보며 또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을 그는 마치 죄인처럼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던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제 말에 아들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지내느냐? 공사장에서 막일하며 지냅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아들의 모습이 가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 밥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살아라. 어머니, 저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어머니 옆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네. 아들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너와 나의 인연은 너가 내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을 때 이미 끝났다. 이것이 내가 내 어미로서 내게 차려주는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다. 저는 텅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으며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 어리석음의 대가는 평생 너가 짊어지고 가는 거다. 그게 바로 너의 몫이다. 이제 그만 가봐라. 그것이 제 아들에게 베푼 제 인생의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마침내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을 가게 유리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이후 제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가끔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잔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제게는 제 자신의 삶과 제 손맛을 사랑해주는 손님들, 그리고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태와 가게 직원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제 진심이 담긴 손맛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멀리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블로그나 지역 맘카페 같은 곳에 인생 반찬 가게라는 칭찬과 함께 저희 가게를 추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송국 작가라고 소개하며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의 작가였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를 섭외하러 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이 무슨 방송에 나갑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얼굴 팔리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끈질겼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와 제게 방송 출연을 설득했고 저희 가게 반찬을 한 보따리씩 사가서는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사람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라고 설명했어요. 제 사연을 동네 사람들에게서 전해 듣고 저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전 국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경태와 직원들은 오히려 제 등을 떠밀며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방송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그저 흔한 막장 드라마 속 신세 한탄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담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 저는 경태와 직원들과 함께 가게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편집된 제 이야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가게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찬을 주문하고 싶다는 전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가게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폭주했고 저와 직원들은 하루 종일 주문을 받고 반찬을 만들고 포장을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저는 직원을 더 뽑아야 했고 가게 옆에 작은 창고까지 빌려 작업 공간을 넓혀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손맛을 인정받고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었어요. 평생 제 손에 쥐어본 적 없는 큰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제가 새들어 장사하고 있는 이 작은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건물주를 찾아가 제 뜻을 밝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계약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자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저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건물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1층은 제 인생의 전부인 김덕자 손맛가게, 2층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만의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이제 이 건물은 저를 지켜주는 완벽한 저만의 성이 된 겁니다. 밤늦게 가게 일을 마치고 건물 내부의 작은 계단을 통해 2층 집으로 올라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실 때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옛날 이웃에게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방송에 나오고 승승장구할 무렵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주아는 명예훼손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고 있고 그마저도 성실하지 못해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영수는 여전히 작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죗값을 치르듯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한 뒤에도 간간히 만나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며 싸우기만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제 감정을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제 가게로 돌아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게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과 제가 만들어야 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제가 갖고 나가야 할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며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웅덩이처럼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해야 삶의 활기를 잃지 않고 맑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스승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언제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게 일을 마치고 경태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다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손에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 네모난 거울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더다고. 나도 이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것 좀 배워야 쓰겄어. 언제까지고 이 시장 골목에서 손님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제 말에 경태는 국밥을 떠먹다 말고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이제 김떡자 손맛을 전국구 브랜드로 만들 시간입니다. 제가 옆에서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그날 이후 경태는 제 든든한 지원군에서 엄격하고도 자상한 개인 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쁜 자기 일을 쪼개 매일같이 제 가게에 들러 제게 스마트폰이라는 신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평생 전화 걸고 받는 용도로만 쓰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씨를 쓰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굵은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자판을 누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습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경태는 단 한 번도 답답한 내색을 하거나 저를 핀잔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빨리 배우시는데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저는 그의 도움으로 난생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게 이름으로 된 계정을 만들고 그날 정성껏 만든 반찬 사진을 찍어 올리고 짧은 글을 곁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찍은 사진은 하나같이 삐뚤빼뚤하고 어두컴컴했고 제가 쓴 글씨에는 오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이었어요. 사장님, 글씨 틀리신 거 너무 귀여우세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진만 봐도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져서 군침이 돌아요. 같은 따뜻하고 정겨운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저는 밤늦게 2층 제 방에 누워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보며 키득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 네모난 기계 하나로 소통하고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경태는 한 발 더 나아가 저희 가게만의 개성 있는 포장재를 직접 디자인해 주었고 전국 어디서든 손님들이 손쉽게 반찬을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뚝딱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문을 열고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첫 주문이 들어왔던 날의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와 경태 그리고 직원들은 마치 나라의 독립이라도 맞이한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 저희 김덕자 손맛은 이제 동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를 넘어 제주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당당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명절의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 때도 제게 명절은 언제나 외로움과 고된 노동, 그리고 의무감만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멍하니 기다리다가 막상 그들이 오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불편하게 밥만 먹고 TV만 보다 헤어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가게 문은 닫지만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경태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 가게 직원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음꽃을 피워요. 경태의 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 옆에 있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이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제게 고마움을 표했고 저 역시 그녀를 편한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결코 나눌 수 없었던 진솔하고 소소한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경태는 어머니,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뒷산에서 직접 캐온 귀한 더덕인데 이걸로 명절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더덕구이 한번 개발해 보시죠. 라며 제게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거실에서는 경태의 아버님과 우리 직원들이 윷놀이를 하며 아이처럼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오래전 어느 쓸쓸했던 명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제 아들 영수와 며느리 주아는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갈비찜과 잡채가 놓여 있었죠. 그때의 적막하고 서늘했던 거실과 지금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거실의 풍경이 겹쳐지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벅차고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차를 샀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산 첫 번째 차였어요. 크고 비싼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를 사러 간 날 경태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봐 주었고 차를 인도받던 날에는 커다란 리본까지 달아주는 깜짝 이벤트를 해주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새 차를 몰고 경태와 함께 새로운 가을 메뉴에 쓸 신선한 재료를 구하러 인근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오일장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따스하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가 정겹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경태는 신이 나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단호박 약선찜과 가을 버섯 장아찌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날선 가시에 찔리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늙어가던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사업체를 가진 성공한 사장님이자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굳게 잡고 있던 운전대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기분 좋게 전해져 왔어요. 제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온전히 제 손에 굳건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속도를 내고 언제 멈춰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경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고마운 인연이었죠. 저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이 밟았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눈물과 배신, 그리고 후회로 얼룩진 과거가 아닌 따스한 햇살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희망의 길이 끝없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속도로 즐겁게 달려갈 것입니다.